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연말 모임을 자제하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면서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는데요. 먼저 담화 내용을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 총리는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며 다시 한번 K-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의 확산 속도는 지난 2월 대구 경북에서의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확산세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일상이 다시 제약될 것이라며 외출 자제 등을 호소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계획하고 있는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면서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최소화해달라고 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4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이 지난주보다 10%포인트 증가한 52%로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젊은 층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이 많은 젊은 층의 특성상 확산의 범위와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에서도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일터 방역에 동참해달라며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회식, 모임 자제, 대면회의 최소화, 재택근무 활성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정 총리는 2차 봉쇄에 들어간 유럽 등 해외 상황을 반면 교사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발표된 것으로 정 총리의 6번째 코로나19 관련 담화였습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363명으로 사흘째 300명대입니다.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요. 국내 누적 확진자도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자세한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먼저 오전에 발표된 확진자 현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신규 확진자 363명으로 사흘 연속 3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누적 확진자는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 늘어서 84명이 됐고요. 사망자도 3명 늘어서 총 500명을 넘겼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가 320명으로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지역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은 곳 역시 수도권입니다. 서울이 127명이나 되고요. 경기가 62명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도 심상치 않습니다. 24명이 추가된 강원도는 원주시와 철원군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렸고 14명의 확진자가 새로 나온 전남에서는 순천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이 지역 주요 집단 감염 현황 보겠습니다. 곧 새로운 통계가 발표되겠지만 일단 어제 정오 기준으로 보면 먼저 전남 순천시의 한 마을과 관련해서는 9명이 추가 확진돼서 누적 확진자 10명이 됐습니다. 강원 철원군에서는 아이 돌보미와 관련된 확진자가 지금까지 8명 나왔습니다. 또 광주광역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 중인데요. 이 지역 한 대학병원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가 44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우려된다고 정부도 밝혔는데 이와 동시에 이 독감도 유행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입니다. 만약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병원을 방문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요. 병원에 사전 예약하면서 증상이 어떤지 알리고 정해진 시간에 방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았다면 증상이 호전되는지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만약에 열이 떨어진다면 이후 24시간 동안 경과를 관찰한 뒤 추가 증상이 없을 땐 등교나 출근을 해도 됩니다. 만약 24시간이 지났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병원에서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으면 선별진료소에서 별도 문진 절차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집단 감염이 전체의 32%, 839명입니다. 지인 모임이나 직장 등 지역사회에서 규모는 작지만 아주 다양한 집단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확진자도
40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상황이 안 좋은데요. 일상 속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네, 이렇듯 코로나19가 빠르게 전파되면서 방역당국은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는 확진자 규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입주민이 이용하는 사우나와 관련해 누적 확진자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사우나를 이용한 확진자와 추가 확진자가 이용한 운동시설 관계자, 지인 등 접촉자 530여 명을 파악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동대문구의 고등학교에서도 이틀 전 확진자가 나온 이후 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학생 4명과 교사 1명, 가족 2명이 추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도봉구 청년사와 관련해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11월 19일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중에서 즉시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112개로 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급증해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며 연말까지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200여 개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내놨습니다.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은 일주일간 총 환자 수가 15명 이상일 때, 이외의 지역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0만 명당 1명 이상일 경우 1.5단계로 상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상 깊숙한 곳까지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국민들의 일상과 생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2단계로의 격상 없이 현재의 사항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역별 각종 행사 등이 개최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도 있다면서 각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등 지역 행사에 대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500여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졌습니다. 법원은 흡연과 폐암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백인성 기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KT&G와 필립 모리스, BAT 등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530여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랜 기간 흡연을 한 폐암 환자들에게 공단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추가로 진료비를 부담했는데 담배 회사들의 책임이라는 취지였습니다. 6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였는데 법원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건 건보 가입에 따른 보험 관계에 따라 지출한 것일 뿐 담배 회사들의 행위와 비용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담배 회사가 니코틴을 제거하지 않았다거나 경고 문구 외에 추가적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 제품의 결함이라는 건보공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건보공단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서 법률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그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이 흡연자 질환과 관련해 담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아무런 결론 없이 활동을 끝내면서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놓고도 속내가 복잡한 국민의힘은 당내 갈등마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한 민주당은 국민의 기다림을 더 이상 배반할 수 없다는 말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6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지 않도록 반대로 일관했다며 야당의 거부권이 반칙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민이 공수처 출범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며
국회법 절차에 맞게 법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맞섰습니다. 공수처법 통과 당시 민주당이 야당의 거부권을 중립적인 공수처의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야 회동 때 야당의 동의 없이는 공수처장 추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면서 이를 동의도 없이 뒤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심사 때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곧 밝힐 거라며 적격자가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천위 후보 추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야당의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에 찬성하는 특별법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상의도 없이 법안을 발의한 것을 강하게 질책했다며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 던진 이슈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김해 신공항 검증 과정에 대한 책임을 정부 여당에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어제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한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소방관 등 9명이 다쳤습니다. 이 불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 중 폭발과 함께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폭발이 이어지면서 근로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이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이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저녁 6시 50분쯤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길 엄청나게 올라오고 파편 날라오고 조금 더 있다가 막 소방차한테 전화하는데 또 한 번 더 터지고. 이 불로 남성 노동자 3명이 숨지고 소방대원 4명을 포함해 9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진압 중 폭발이 계속되고 건물이 무너져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숨진 노동자들은 모두 공장 2층 창문 부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여성 동료들을 먼저 대피시키다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들이 지게차를 동원해 2층의 노동자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남성 직원들이 여성 직원들을 먼저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2층에서는 도금 작업이 이루어졌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위험물질로 분류된 아염소산 나트륨이 사용됐다며 이로 인해 폭발이 발생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염이 발생했을 때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고 인류 위험물을 사용을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거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전부터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법무부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일정을 취소하면서 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그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대검이 이 법무부의 요청에 응할지는 미지수인데요. 이 대면 감찰을 둘러싼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이재희 기자입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당초 어제 오후 2시에 진행하려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오전에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 조사 여부를 타진했지만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월요일부터 사흘 동안 방문 조사 예정서를 직접 갖다 주거나 우편으로 보냈지만 대검 측이 돌려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대검 측의 비협조로 총장 감찰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추후 대면 조사를 다시 시도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대검이 법무부 요청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검 내부에선 이번 감찰이 절차에 맞지 않다, 총장 망신주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규정대로 감찰 개시를 위한 객관적이고 상당한 근거와 함께 궁금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면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무부 측 답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이 계속 총장 감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감찰 불응으로 판단해 후속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윤 총장의 언론사주 회동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고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과 라임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대검 감찰부와 합동 감찰 중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 압류가 위법하다며 전 씨 가족이 낸 이의 사건에서 자택 본체와 정원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체와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에 취득하는 등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연희동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돼 압류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사망자가 25만 명을 넘었고 하루 확진자 수도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 브리핑조차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당 주지사들을 중심으로 방역 대책을 협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어제 하루에만 17만 2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미국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는데 하루 사망자도 1,9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가 불과 한 달 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특이한 점은 지난 1차 대확산 국면 당시 서부 시애틀과 동부 뉴욕, 남부 플로리다 등으로 시차를 두고 진원지가 이동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미국 전역이 대확산의 진원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50개 주 전체에서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진원지에 대한 집중 방역이 어려워져 응급 대응 체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 병상 부족을 호소하는 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백신이 보급되기도 전에 더 심각한 통제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It is skyrocketing with no real end in sight now in 44 states. So this isn't something that is, and one of the things that I'm going to be doing, matter of fact, I'm not even going to wait till we're sworn in. 초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온다고 됐습니다. And there's enough Republican and Democratic governors who have now come around, and it's not a political statement.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 이양 작업은 물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보건당국의 공식 브리핑도 꺼리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당 주지사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을 협의하기 시작했는데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등 일부 공화당 주지사들도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최고 경영자가 다음 달 백신 유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재차 전망했습니다. 우거자인 바이오엔테크 CEO는 현지 시간 어제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파이자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올해 안으로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사용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인 CEO는 모두 매우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12월에 백신 유통을 시작할지 모른다면서 백신의 긴급 사용을 위한 서류를 현지 시간 오늘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송출에 관여한 북한과 러시아 기업 두 곳을 제재했습니다. 북한의 돈줄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정권 교체기에도 북한 핵 개발에 필요한 외화 유입을 막겠다는 미 행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역시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된 곳은 북한의 철산 무역과 러시아 건설 회사인 몽란 LLC입니다. 두 회사 모두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두 기업과 거래에 관여한 이들은 앞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외국 금융기관 역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3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송환 기한은 지난해 12월 22일이지만 일부 국가가 송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 노동자를 여전히 사용하는 이들 나라는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1월에도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 평양 소재 고려 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 숙박소를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정권 교체기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의 고삐를 당겨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외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급식과 돌봄을 맡는 서울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퇴직연금 제도 변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이틀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예상보다 참가 인원이 적어서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지만은 교육당국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2차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모처럼의 단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11월 비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았다죠. 그 궂은 날 서울시 교육청 앞엔 급식과 돌봄 등 학교 비정규직 연대, 줄여서 학비연대 노동자 90여 명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학교가 아닌 이곳에 온 이유, 퇴직연금 제도 변경, 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때문입니다. 선택의 여지도 없이 DC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환하지 않은 학교와 또는 신규자에게도 DB와 DC는 엄청난 금액 차이가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이분들 상당수가 가입한 퇴직연금은 DC라고 하는 확정기여형입니다. 급여 일정 부분을 적립하고 이걸 투자한 수익을 연금으로 받는 거죠. 이거 말고요. 확정급여형 DB라고 하던데 이걸로 바꿔달란 겁니다. 퇴직 직전 3개월 급여의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연금으로 산정하는 건데요. 현행 DC 제도라면 22년을 근속해서 받는 퇴직연금이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DB 제도로 바꾸면 17년 근속을 해도 4,900만 원을 받는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20년간 예산 9천억 원이 더 들어간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틀이지만 어제 오늘 파업 돌입했습니다. 파업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인원으로는 3.8%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서울 시내 학교 36곳 3.5%의 급식이 중단이 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각 학교에 대체 급식이나 단축 수업 요청했고요. 학교도 학부모에게 도시락 등을 부탁했습니다. 저희 대체시 나갔어요. 오늘은 빵하고 음료 나가고요. 내일은 떡하고 음료 나가요. 지역 맘카페 등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상황은 이해하지만은 꼭 이 시기에 파업을 해야 하냐 이런 불만도 있었고요. 파업은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난 6일 파업을 벌였던 초등 돌봄 전담사들 2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시간제 돌봄 말고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을 요구하고 있죠. 또 돌봄 운영을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안의 철회도 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교사는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 이관에 일단은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돌봄 전담사들, 지자체가 이걸 운영할 경우 민간 위탁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돌봄의 질이 낮아질 거라면서 반대 입장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돌봄 협의체를 통해 교사도 돌봄 전담사도 납득할 수 있는 운영체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의체는 회의는커녕 구성도 제대로 못한 상태입니다. 교육당국이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2차 파업을 강행할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운영한다면 이번에는 무기한 파업도 고려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수능도 코앞입니다. 그야말로 비상이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이런 파업으로 학교 기능이 마비되면 안 된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한 차례 가을비가 내린 뒤 계절은 겨울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지금도 서울은 3.3도에 머물고 있고 체감온도는 0도 안팎을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6도, 광주가 10도, 강릉이 12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내려가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엔 서울이 1도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아침부터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흐린 하늘입니다. 오후에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이 9도, 부산이 15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다음 주에는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손 씻기가 다소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못지않게 손 씻기 정말 중요합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